나쁜 눈빛 안 돼요. 뭐 관찰하는 눈빛. 그러지 마세요. 늘 그냥 우리와 함께 지내는. 함께입니다. 그냥 리드. 네. 안녕하세요. 슬보고 황선우. 이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저희가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장애인의 날이죠.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1편. 저번에는 지적장애. 요번에는 자폐장애입니다. 네네. 자폐장애. 이 장애인 쪽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죠? 현장보죠. 현장보죠. 현장보가 있고요. 장애인 보험 쪽에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오늘은 또 그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건가요? 아, 그럴까요? 자, 그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짠! 네. 사실은 저희가 현장보라는 장애인 보험도 운영한 지가 벌써 13년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자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위키백과, 저희가 또 장애인 전문가긴 하지만, 위키백과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위키백과, 저기 따왔고요. 자폐. 자폐란 무엇이냐 처음에 알아야겠죠. 자폐는 의사소통이 어려움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하는 발달장애의 일종입니다. 최근에는 자폐장애의 진단 기준을 온전히 만족하지 않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와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폐증, 자폐장애, 자폐특성이라고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자폐는 2, 3세의 아동기부터 발견이 되고 성장기 동안 전반적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데요. 자폐의 빈도는 대략 1000명에 1명에서 2명꼴인 것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맞네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약 1% 내외의 아동에게 진단이 됩니다.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요. 유전적,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또 이 자폐에 대한 역사 거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알 수가 없었겠죠. 자, 역사입니다. 자폐에 대한 역사는 자폐의 영어 단어인 오티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신을 뜻하는 오토스에서 유래된 말로 오이겐 프레일러라는 정신과 의사가 1912년에 미국 정신 이상 잡지에 게재한 글에 처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네, 1912. 정신의학에 있어서 자폐를 처음으로 명확히 분류한 사람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리오 카너로 여겨지며 종종 자폐장애를 그의 이름을 딴 카너 신드롬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194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두드러진 공통적 행동을 가진 11명의 유아 환자들을 기술했고 이들의 증상을 조기 영아 자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하, 이거 비슷한 시기에 한스 아스퍼거라는 오스트리아 과학자입니다. 우리 아스퍼거 중국 많이 나오죠. 네네. 다른 방식으로 분류된 자폐를 발견하였고 이 증상은 현재 아스퍼거 신드롬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아스퍼거의 업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그의 논문은 50년 가까이 지나서야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두 증후군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5가지의 전반적 발달장애 중 2가지로 분류한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정신장애 분류 체계에 의하면 자폐상은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인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으로 통합되었고 ICD-11에서도 통합이 예정되어 있으나 학계에서는 앞으로도 자폐성 장애와 아스퍼거 증후군이 분리되어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볼까요? 그런가요? 네, 요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자폐 스펙트럼은 레오 카너가 정의한 카너 신드롬, 한스 아스파거가 논의한 아스퍼거 신드롬, 그리고 심각한 퇴행을 특징하는 아동기 붕괴성 장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은 현대에 흔히 아스퍼거 신드롬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증상은요. 자폐의 진단 기준은 폭넓은 분류를 포함하므로 환자 개개인의 자폐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의사들은 어떠한 증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때가 있습니다. 자폐의 증상은 대부분 아동기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네, 아동기 때 보면 사회적 성장, 그리고 의사소통, 대상관계, 반복적 행동 등으로
많이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역학으로 보면 2000년대 기준 자폐의 빈도는 약 0.1에서 0.2%로 기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비해 5배 정도 드물다. 드물네요. 네. 자폐인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으나 정설은 없습니다. 아하. 지금 아직도 연구 중이죠. 계속 연구 중인 네. 거고요. 뭐 자폐의 발생 빈도는 부모의 높은 연령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인다고 이제 하네요. 찾았다면 좀 연령대가 네. 높다는. 또한 상당수의 자폐에서는 가족력 또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며 임신기 약물 복용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폐의 발생 빈도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자폐장애가 대체로 선천적인 발달장애라는 근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 꼭 필요합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자폐 진단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자폐 진단 기준의 변경으로 진단 대상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시면은 어떤 유전적, 인지적, 신경적 원인이 자폐의 3가지 주요 증상을 동시에 일으키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3가지 증상이 서로 다른 기작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장애라는 가설이 점차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실, 중복, 역위는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으로 자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체의 이상이 자폐를 일으킨다는 것은 명백하나 세부적인 부분은 매우 복잡해 아직 단일 돌연변이가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유전 변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염기 서열을 바꾸지 않은 채로 유전자 발현에만 영향을 주는 후성 유전학적 요소나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자폐의 원인을 찾는 일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부모의 게놈 분석을 통해 문제가 되는 유전자 몇 가지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 자폐의 유전율은 70%, 자폐 스펙트럼의 유전율은 90%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사람과 비교할 때 25배나 더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자폐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궁금하셨죠? 네.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지적장애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그냥 지적장애, 자폐장애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고 너무 그렇게 눈빛을 그렇게 나쁜 눈빛 안 돼요. 관찰하는 눈빛. 그러지 마세요. 우리 늘 그냥 우리와 함께 지내는. 함께입니다. 위드. 네. 자, 근데 그 장애가 있는 분들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되죠? 현장보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문의하시고 현장보, 실보급. 그쵸. 네, 다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자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월 20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그걸 기념해갖고 저희가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들 현장보와 같이 모시겠습니다. 짠. 발음이 아주 그냥 대단해요. 너무 그렇죠. 더듬었죠? 우리 그 부분 다시 잔소리 한번 투척이 시기하네. 그럼요. 자, 다시 할게요.